나면 그 제자는 더 이상 자기가 신경 안 쓴다. 수업도 주지 않는다. 뭐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는 아주 비민주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문제라는 겁니다. 물론 인간관계니까 이런 게 없을 수는 없겠지만 이게 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대학 시스템에서 문제입니다. 그렇죠? 교수한테 너무 많은 권위가 있으면 안 돼요. 어떤 대학원생이 실제로 연구활동에 많이 참여하고 논문이나 연구 실적도 많고 이러면은 그런 어떤 통계를 통해서 업적을 통해서 그 사람한테 수업이 돌아간다든지 강좌가 배당된다든지 이렇게 돼야 돼요. 교수가 실력을 행사해 가지고 누구한테 수업을 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 시스템이 이렇게 고쳐져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대학원생들이 교수 눈치를 안 보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 소신대로 공부 혹은 연구에 매진할 수 있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교수한테서 많은 권위를 좀 뺐어야 됩니다. 교수도 수업 열심히 안 하고 연구 제대로 안 하면은 연구 실적 없으면 그 계약 기간 요즘 계약 교수 많지 않습니까? 해가지고 그 기간 지나서 그 사람도 잘려야 되고 이렇게 돼요. 한 번 교수 되면 영원한 교수 이렇게 되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저는 그런 시스템이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자, 그 다음에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27분이요. 그래서 이제 이 일상 속에 지금 민주주의를 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가정이나 또 대학 내에서의 민주화에 대해서 봤고 그 다음에 마을과 직장에서 볼까요? 구사의 섭속이 잔존하는 공간. 그러니까 옛날 어떤 그런 낡은 어떤 그런 그 관습이 아직 남아있는 공간이 마을과 직장이다 이 말인데 협회와 위원회, 생활세계의 구체제, 낡은 체제 볼까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임주희 씨의 말입니다. 임주희 씨가 한 말을 지금 발췌한 겁니다. 여기 보세요. 임주희라고 나와 있죠. 기본적으로 거기 이제 붙박이로 있는 사람들 유형이 통장협의회의 통장대표 그 사람도 센 사람이에요. 일상어입니다. 선거운동하면 제일 먼저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각 단지 분여회를 총망라하고 있는 분여회 연합회 회장 또 로터리나 라이온스 클럽의 회장 같은 사람들 지역 내에서 무슨 부동산 하는 사람들 자영업자들이 깔렸어요. 대부분 이 말하는 사람의 동네에서 유명한 고깃집이겠죠. 이제 고유명사 말하면 안 되니까 같은 큰 식당 조그만 중소기업이랄까 지역의 기업가 영어학원 원장 현재 위원장인 사람은 남편이 무슨 대기업의 이사라고 하는데 학원 위원장 출신이에요. 이 사람은 보면 일을 참 추진력 있게 해요. 왜 그러냐 하면 관 내의 모든 사람들을 다 알고 있잖아. 어떻게 보면 권력의 남용이에요. 남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너무 많아. 자치위원회에서 어디 간다 그러면 사실은 경찰서에서 버스를 빌린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 사람은 빌려서 공짜로 뭐든지 안 되는 일도 다 되게 하라. 이거야. 어디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다 스폰서를 끌어와. 그래서 돈도 팍팍 내. 자기가 또 어디 끼워 넣어 주는 거 이런 것도 계속 흘려요. 자기가 이제 그런 거 할 수 있다고 과시하는 거죠. 이 사람들의 특징이 흘린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실력이 있는가 과시를 해요. 항상 누구도 알고 이래 갖고 과시를 해. 그리고 자기도 여기저기 끼어 있어요. 자가 이게 이제 일상으로 임주희 씨라는 분이 이제 한 말을 지금 인용을 한 거고요. 그럼 이와 관련한 내용을 한번 봅시다. 이 임주희 씨의 구술에서 우리는 주민자치위를 구성하는 위원들의 공통점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동네 정치가들입니다. 조금 속된 말로 그 동네에서 좀 잘 나간다는 거죠. 동네 정치가들은 기본적으로 자산가들이거나 관변 혹은 자생단체 대표자들이다. 그리고 선거운동을 하면 제일 먼저 찍히는 사람들이다. 그들에게는 누구를 안다는 것이 사회적 자본이다. 이 인맥이죠. 그죠?
물론 이때의 누구는 돈이 많거나 지위가 높거나 권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많은 사람이 많을수록 실력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자신의 인맥을 흘리고 과시한다. 그것을 자본으로 그들은 동네에서 지역으로 또 시에서 도로 네트워크를 넓혀 나간다. 그래서 그들의 명함은 대개 각종 직함으로 빼곡하다. 물론 모든 주민자치위원회가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위원을 공개 모집해서 대표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힘을 합해 동네 어린이 도서관을 만들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자원봉사활동을 조직하고 동네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이름 그대로 동네 단위의 자치 모델을 만들어가는 사례도 있다. 이런 긍정적인 사례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방금 앞서 나온 사람들처럼 이렇게 자기 과시형 이런 구태의연한 옛날식의 이런 어떤 관습이 아직도 마을이나 직장에 많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죠? 이 유시주와 이희영 씨의 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글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원론으로는 설득할 수 없다. 자, 이건 최태경 씨의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민단체나 이런 사람들은 훨씬 편할 수도 있어. 완전히 바깥의 조직인데 우리는 내부야. 한 조직에 있어. 한 조직에 있는 사람들끼리 갈등하고 설득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 굉장히 솔직히 인간적 심리적으로 부담스럽고 피곤하고 힘들어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걸 가로막는 게 여전히 유교적인 것도 많고 정적인 사회도 많고 우리가 뭔가를 의견을 내세우려고 뭐 하려면 그런 게 가로막힌다고 항상 아는 사이인데 뭐 하면 어떻게 너가 그럴 수 있니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합리적인 것이 그 비합리적인 관습과 아직도 번복이 돼서 그것이 즉 소통이죠. 소통이 어렵다는 것. 대화 나누고 뭐 하고 그럴 때 그런 것들이 아직도 많다는 거지. 자, 최태경 씨가 한 말을 지금 인용했습니다. 자, 그럼 이 말과 관련해서 밑에 내용을 볼까요? 최태경 씨는 날마다 얼굴을 마주하는 동료 교사들 사이에서 민주적 가치를 주장하고 설득하는 일이 굉장히 힘들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죠. 인간적으로 심적으로 부담스럽고 힘든 일임을 말하면서 완전히 바깥의 조직인 시민단체 활동을 그것과 대비시켰다. 바깥의 조직이라는 표현은 활동가를 중심으로 일상의 바깥에서 조직되어 주장하고 요구하는 일을 주로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시민단체는 예를 들어 정보통신부 앞에서 부당하게 높게 책정된 통신요금을 인하하라 이렇게 외치고 돌아오면 되지만 최태경 씨는 오늘 교장과 설전을 벌이면 한 달 이상 그 후유증을 견뎌야 한다.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어 건설교통부 정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면 되지만 그는 학교운영위원회죠. 학운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무부장의 논리를 반박했다가 어떻게 나이도 어리고 세율도 낮고 여자인 너가 연장자이고 상관인 더군다나 남자인 내게 그럴 수가 있니? 라는 비난을 들어야 한다. 생활 조직 속에서 개혁, 일상 속에서의 개혁, 어떤 점에서는 독재 권력을 타도하는 투쟁보다 더 힘들다. 구속이나 투옥은 없지만 우리 사회의 비합리적인 관습, 이런 관행에 맞서며 인간적인 갈등을 견뎌내야 한다. 일상의 관습을 거스르는 투쟁은 혈루탄 속에서 경찰과 대치하는 투쟁만큼 격렬하지는 않지만 결코 그것보다 쉽지는 않다. 그것은 다른 마음가짐, 다른 능력, 다른 방법론, 다른 어법을 요구한다. 이것도 유시주, 이희영 씨 우리는 더 많은 민주주의를 원한다. 여기에서 발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이렇게 비민주적인 관습이 너무 많이 남아있고 이 학교 사회에서도 그러는데 다른 데 어떻겠어요? 그죠? 남성, 여성, 성차별, 그 다음에 어떤 교장이나 일반 선생과의 어떤 위계, 이런 상명하달식의 어떤 이런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 사회 곳곳에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민주화하지만 아직 우리가 일상 속에서의 민주화를 보면은 우리는 완전한 민주주의는 지금 아직 아닙니다. 그죠? 예. 실제로 뭐 해외에서 통계를 내가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다 이렇게 선정되더라도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이런 걸 보면은 아직 완전한 민주주의는 아직은 아니다. 네? 이런 게 완전히 이제 민주적으로 운행이 되어야 생활 속의 민주주의가 실천이 되어야 그때서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도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다 이렇게 자부심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네. 현재 이 관련해서 학습 길라잡이를 보면은 아까 1번은 제가 말을 했고요. 2번을 보세요. 한국 대학에서 학생 간의 관계가 전 근대적인 어떤 연령이나 학번 같은 서열과 선배에 대한 복속을 주요 원칙으로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게 두 번째 질문이고요. 세 번째는 생활 조직 속에서의 개혁. 일상 속에서의 개혁은 어떤 점에서 독재 권력을 타도하는 투쟁보다 힘이 들까? 어떤 점에서 힘이 들까? 이게 이제 네 번째 질문. 우리가 지금 텍스트를 읽으면서 여러분이 많이 느꼈죠? 여러분 이제 요 2번하고 3번을 좀 생각을 해보세요. 한국 대학에서의 학생 간의 관계가 전 근대적인 연령이나 학번 서열과 선배에 대한 복종을 주요 원칙으로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일종의 어떻게 보면 군대 문화가 아직도 이 사회 곳곳에 남아있는데 한국 대학에서 지금 아직도 이런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지만 그렇죠?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요. 세 번째, 생활 조직 속에서의 개혁. 일상 속에서의 개혁은 어떤 점에서 독재 권력을 타도하는 투쟁보다 힘이 들까? 네. 이제 운동권에 속해서 시민운동, 민주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더 느낄 수 있겠죠. 그건 육체적으로 힘들고 그래야지만 정신적으로도 힘들거든요. 이 2번과 3번 중에 여러분은 여기서 제가 또 과제를 내면 지금 과제 5까지 냈습니다만 이제 그 과제가 여러분들이 제출해란 글이 분량 자체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텍스트를 잘 읽고 여기에서 좀 부족한 부분은 또 인터넷이나 여기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자료를 좀 더 수집해가 여러분이 읽고 거기에 첨부하면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자꾸 글을 써야지 안 쓰고 우리가 이론만 배우면 안 되거든요. 이론적으로는 아무리 머릿속에서 이렇게 생각이 나도 실제로 글을 쓰지 않으면 도움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든 글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써서 제가 과제를 제출하는 이유는 그런 이유고요. 대신에 분량을 많게 해야 되는 그런 과제는 제가 가급적이면 자제하고 있으니까. 그죠? 네. 자, 그러면 이번 3번은 과제 제출은 아니고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글을 써서 제출하고 싶은 분들은 저한테 메일로 보내세요. 이건 자유입니다. 이거는 이제 필수적인 과제는 아니고요. 2번과 3번 중에서 여러분이 써서 제출하고 싶은 분들은 저한테 교수님 그 과외에 이제 과제로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하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진도 나가고요. 지금 시간이 한 40분쯤 됐네요. 유시민 씨의 강연회를 제가 조금 준비를 했는데 하나만 들어볼까요? 네. 이어서 듣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이건 저 선전이고요. 끝나고 나서 하나만 듣겠습니다. 아무런 컨텍스트 없이 존재하는 텍스트가 있을 수 있느냐, 이제 그걸로 한번 이 점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다음 걸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사진을요. 이 사진은 컨텍스트가 있죠. 작가가 있었고요. 작가가 자기 사진에 대해서 말을 했고요. 그리고 신문사의 편집진이 그 말을 받아서 컨텍스트를 생산해서 같이 사진과 내보내줬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요, 그 텍스트를 생산한 사람이 텍스트에 대해서 아무 말을 안 한 경우도 있어요.
또는 본인이 텍스트 생산자가 아무 말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말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추측을 하는 데 필요한 정보조차 거의 완전하게 결여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를 보면 정말 우리가 글을 쓸 때 그 글을 쓴 목적, 의도, 그 글에 담으려고 했던 어떤 나의 생각, 감정 이런 것들을 독자로 하여금 짐작하게 해주는 정보를 포함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사례인데요. 최근에 개봉된 영화 비비안 마이어를 찾아서 라는 영화 들어보셨어요? 혹시 보신 분? 비비안 마이어를 찾아서라는 영화, 다큐 영화를 보신 분 아무도 안 계세요? 놀라워라. 여러분 이제 오늘 강연 끝나고 그 웹사이트를 방문해 보십시오. vivianmaier.com. 비비안 마이어는 M-A-I-E-R 읽습니다. vivianmaier.com. 이 영화를 만든 다큐 감독이 열어놓은 웹사이트인데요. 거기 가면 수백 장의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아무 설명 없이요. 그냥 이제 거리 사진이 한 5카테고리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자화상이라고 해서 좀 나와 있고 사진이 몇백 장 정도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보는 순간 이 사진이 나에게 말을 건다라고 우리가 다 느껴요. 이 사진을 보면 쓰레기통에 든 인형이에요. 이런 이미지를 참 여러 컷을 남겼는데요. 이 작가라고 해야 될지 작가라고 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 사진을 만든 사람이에요. 어떤 감정, 이 사진을 보고 있으면 어떤 감정이 생겨요. 이 감정은 이 사진이 말을 걸기 때문에 생기는 감정이에요. 굉장히 탁월한 텍스트입니다. 다음 사진을 볼까요? 이게 이 사진을 찍은 비비안 마이어라는 사람입니다. 이 카메라는 롤렉스라이라는 카메라인데 뷰파인더가 위에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아래를 보면서 찍는 카메라예요. 주로 이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15만 장의 사진이 발견되었는데요. 사후에 이분이 돌아가신 후에요. 다음 사진 보시면 이것은 자기의 그림자를 찍은 사진입니다. 이제 자화상 시리즈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진도 무슨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자화상입니다. 이분이에요. 이건 사진을 좀 키웠더니 좀 흐릿해졌는데요. 거리에 노숙자를 찍은 장면이고요. 이 사진도 뭔가를 전해주죠. 무슨 말을 합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런 사례가 달리 더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비비안 마이어라는 여자분은 15만 장의 현상 인화되지 않은 필름을 남겼어요. 프린트가 안 된 사진이요. 어떤 것은 디벨로핑도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도 안 된 거. 그냥 롤에 찍은 사진을 촬영한 상태로 롤에 집어넣은 사진, 필름. 그리고 현상은 했지만 인화는 안 한 사진. 15만 장 정도가 발견이 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이 사진도 어떤 감정을 어떤 이야기를 전해줘요, 우리한테. 근데 뭔 얘기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말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이 15만 장의 사진 전체가 그렇습니다. 이 사진이 발견된 과정을 보면 무척 흥미로운데요. 존 말루프라는 젊은 남자가 이제 도시 역사학을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시카고에서 활동을 하는데 시카고라는 이 도시의 옛날 사진이 필요해서 자기 동네에서 이렇게 뭐 쓸데없어진 물건들 경매 처분하는 옥션이 있는데 거기에 가끔 필름이 나오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필름이 박스 이만한데 필름이 잔뜩 들은 게 나와서 $380를 주고 입찰을 받아가지고 집에 가지고 갑니다. 가서 네거티브 필름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보는 과정에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사진이 뭔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 누가 찍은 사진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중에 몇 장을 웹사이트에 올렸습니다. 아주 난리가 났어요. 그 사진을 본 모든 사람들이, 거의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사진이 무슨 뭐 말을 하고 있다. 누구 사진이냐? 근데 알 수가 없어요. 누구 건지. 그래서 비비안 마이어라는 이름으로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비비안 마이어라는 이름은 아니까 검색을 구글링을 해보는데 아무것도 정보가 안 나와요. 그러던 어느 날 2009년도에 부고 기사를 보게 됩니다. 비비안 마이어가 사망했다는 부고 기사. 그래서
사망할 당시에 살았던 집을 찾아가서 그때부터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추적합니다. 그리고 사진을 정리해 가기 시작하죠. 그 집에 가봤더니 개인 창고를 빌려놓고 어마어마한 뭐를 수집해 놨어요. 더 많은 필름, 옛날 카메라들, 그리고 잡지와 신문 모아놓은 것들, 온갖 영수증과 뭐 상표와 이런 작동사의 물건들이에요. 수집광입니다. 그래서 그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그 과정을 다큐로 만든 영화가 비비안 마이어를 찾아서라는 영화입니다. 이분의 직업은 평생 동안 가사도우미, 베이비시터, 간병인이었고요. 결혼도 안 했고요. 어머니는 프랑스 사람, 아버지는 오스트리아 사람인데 아버지는 이분은 인생이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하고 두 번째로 프랑스에 있는 어머니의 고향을 방문한 것까지는 확인이 되는데 두 번째 방문해서 돌아올 때 혼자 돌아옵니다. 죽을 때도 외롭게 혼자 죽고요. 생전에 단 한 장의 사진도 발표를 안 했고 자기가 왜 그 사진을 찍었는지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텍스트에 대해서 아무런 콘텍스트를 남기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진을 해석하려면 비비안 마이어의 사진을 해석하려면 콘텍스트를 찾아야 돼요.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이 사진을 찍은 것일까를 짐작하려면 컨텍스트를 찾아야만 돼요. 근데 제가 그 영화를 다 보고 나서도 거기는 이제 초보적인 비비안 마이어의 생애에 대한 또는 관계에 대한 그 사람의 성격에 대한 어떤 행동 양식에 대한 또는 그 사람의 특징에 대한 여러 증언들이 나오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봐도 여전히 왜 이런 사진을 찍었을까? 예컨대 뭐 여기 지금 안 가져왔습니다만 로드킬 당한 고양이 사진 같은 거예요. 또는 도살장에 실려온 양, 그거는 또 이렇게 영상기로 찍어서 필름을 남겨놨던데요. 동영상 필름이죠, 요즘으로 치면. 운송되어 오는 과정에서 양들끼리 밟아가지고 밟혀 죽은 어린 양의 시체 이런 것도 찍어놨고요. 저런 노숙자 사진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사진도 많아요. 자화상도 무지하게 많고요. 도대체 이 사람은 왜 사진을 찍었으며 무슨 동기로 이 15만 장이라는 사진을 찍었을까? 그리고 자기 소득을 거의 다 사진 찍는데 바쳤는데 이렇게 사진을 찍게 한 열정의 근원은 무엇이었나 등등에 대해서 이 사람이 사진 공부를 한 사람인가 아닌가? 또 지금 몰라요. 그러나 사진은 기가 막히게 잘 찍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사례를 보면서 이 사진은 정말 아름다워요. 비비안마이어.com 그 웹사이트에 올라있는 사진 중에 제가 가장 아름다운 사진으로 이제 뽑은 사진이 이 사진이에요. 정말 어떤 느낌이 오는 사진이에요. 이 사진을 보시면 이 사진도 제가 비슷한 컷이 많은데 흥미로운 거는 이제 제가 영화를 보고 나서 끝난 직후에 영화 평론가 한 분하고 사진 작가 한 분이 관객들과 대화하는 걸 지켜봤는데요. 이제 거기서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보통 사진 작가들은 한 컷을 여러 번 찍죠. 여러 번 찍어서 그 중에서 제일 괜찮은 것을 골라서 전시를 하는데 작품을 만드는데 비비안 마이어의 사진을 보면 저렇게 한 컷만 딱 찍고 다음 컷으로 넘어가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여러 장 찍지 않았다고요, 같은 장면을. 왜 그렇게 작업했을까에 대해서 막 그분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렇게 해석했죠. 그거는 이 사람의 직업을 보면 알잖아. 베이비시터. 소득이 많을 리가 없죠. 주로 찍은 기간이 1950년대와 60년대예요. 시카고, 뉴욕 같은 대도시입니다. 생활은 베이비시터로서 안정적으로 몇 년씩 한 집에서 살 때예요. 그 이후로 이제 주거가 불안정해지고부터는 사진이 거의 안 남아 있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찍었지. 저는 그렇게 해석했어요. 왜 비비안 마이어는 한 컷만 찍고 다음 컷으로 계속 넘어갔을까? 필름 값이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짐작해요. 이게 콘텍스트를 넣어서 텍스트를 해석하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아직도 이 사진들에 대해서는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들이 아직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이 사진 자체가 말해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어요. 이 사진을 보면 어떤 소설가가 이런 장면을 소설에 묘사를 해놨다. 그러면 왜 이런 장면을 묘사했을까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런 상상을 해보죠. 누가 가지고 있었던 인형일까? 어떤 여자아이가 가지고 놀다가 어른이 되고 나서
이제 인형 따윈 필요 없어. 이렇게 해서 버린 걸까? 또는 아직 어린 여자아이가 가지고 놀던 인형인데, 데리고 자던 인형인데 아빠의 사업이 갑자기 망해서 가정경제가 파산되어서 집달리가 들어와서 가재도구를 다 몰수하고 돈 안 되는 것들을 쓰레기통으로 버렸는데, 예, 그때 집달리들한테 집 밟혀서 버려진 인형이 아닐까. 이런 스토리들을 짐작할 수 있을 따름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컨텍스트와 관련된 내용이라서 일단 요 정도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는 다른 내용을 또 우리가 접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시간에서 컨텍스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죠? 자, 지금 시간이 오늘 이제 50분이 넘고 해서 일단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역시 수고 많았습니다.